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자주 마음이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몸이 전처럼 따라주지 않는 날, 잠이 얕아져 새벽에 눈이 떠지는 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걸려 하루 종일 돌아가는 날이 그렇습니다. 큰일이 아니라도 마음이 한번 휘청하면 그날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결국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 뒤에 마음이 붙잡는 방식입니다. 더 답답한 건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라는 생각이 따라붙고 그 생각이 또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서운함이 과거까지 끌고 오고 잠이 깨면 생각이 더 커지고 생각이 커지면 몸까지 굳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빨리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문제라기보다 흔들린 뒤에 마음이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생기는 건 정상이고 생각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대신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믿고 끌려가느냐, 아니면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느냐. 마음을 억지로 눌러서 조용히 만들려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을 정확히 보고 그 순간에 선택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라오는 속도는 막기 어렵더라도 반응하는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그 1초의 틈이 생기면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덜 다치고 무엇보다 내 몸이 덜 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참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불교 용어를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대신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흔들리는 순간에 멈추는 1초, 생각을 사실과 해석으로 나누는 법, 잠 깨는 밤에 마음을 더 키우지 않는 법처럼 손에 잡히는 방법만 차근차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마음이 흔들려도 예전처럼 한참 끌려가지 않고 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끊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만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고통을 없애자가 아니라 고통이 커지는 구조를 끈차로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괴로움이 오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만 현실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픈 날은 아프고 잠이 깨는 날은 깨고 혈압이 흔들리는 날은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꽂히는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같은 통증도 어떤 날은 견딜만한데 어떤 날은 그 통증이 하루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같은 한마디도 어떤 날은 지나가는데 어떤 날은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되며 잠까지 빼앗아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두 번째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올 때 사람은 화살을 2번 맞는다고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릎이 쑤신다. 잠이 깼다. 몸이 무겁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 같은 현실입니다. 이건 싫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고통은 관리해야 할 사실로 남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마음이 자동으로 뒤에 덧붙이는 말, 그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제 끝이네. 나만 왜 이래?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같은 말들이 순식간에 붙습니다.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고 예측이고 단정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 해석을 진짜 현실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살 하나가 10개가 됩니다. 몸의 통증 하나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자책이 되고 자책이 다시 무기력이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첫 번째 화살보다 그 위에 덧칠되는 두 번째 화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첫 번째 화살을 억지로 없애는 기적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두 번째 화살을 줄이는 기술을 익히는 일입니다. 실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분리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사실로만 한번 정리합니다. 무릎이 쑤신다. 오늘 전화가 없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여기까지는 확인 가능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 머릿속에서 이어지는 문장을 따로 떼어 해석이라고 표시합니다. 나는 소용없다. 나를 무시한다. 미래가 없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이 순간부터 마음은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괴로움을 참아내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커지는 구조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다뤄야 하고 해석은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통해 확인해야 할 수도 있고, 일정과 생활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반드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을 믿는 순간, 마음은 이미 두 번째 화살을 쥐고 스스로를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트에서 목표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고통을 키우는 자동 반응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마다 딱 한 문장만 꺼내면 됩니다. 지금은 첫 화살이다. 지금 올라오는 말은 두 번째 화살이다. 두 번째 화살은 줄이겠다.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 마음이 폭발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생기면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하루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도 마음이 덜 상하면 삶은 덜 무너집니다. 오늘 이 파트는 그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 분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이 깨는 밤이나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출발은 간단합니다. 사실과 해석을 나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을 줄이겠다는 선택 하나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말을 들으면, 자칫 그러면 다 내 마음 탓이네로 받아들여져 자책부터 시작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시기에 이 자책은 위험합니다. 건강도, 관계도, 돈도 예전처럼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날이 많은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못 잡아서까지 얻는 순간 고통은 두 배로 불어납니다. 현실이 힘든데 마음까지 심판자가 되면 버틸 힘이 빠르게 마릅니다. 사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사건이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날은 부드럽게 넘어가고 어떤 날은 날카롭게 반응해 후회가 남습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말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면 단정이 섞이고, 단정이 쌓이면 오해가 쌓여 관계가 금이 갑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만 느리면 말이 짧고 정확해지고, 그 말이 갈등을 줄입니다. 그러니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 착해져라 같은 도덕이 아니라 실수 확률을 낮추는 조절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전적으로 보면 마음이 앞선다는 말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말과 행동이 나오기 직전에 마음이 먼저 방향을 잡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흔들린다가 아니라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간은 아주 짧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 그 찰나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핵심 훈련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평가하지 말고 신호로만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래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급하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속도를 줄이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가족이 툭 던진 말에 가슴이 확 뜨거워질 때 그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못 보면 말이 먼저 나가고 말이 나간 뒤에 후회가 옵니다. 후회는 뒤늦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신호를 보는 법을 알면 비용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잠깐만, 내가 지금 감정이 올라와서 정리하고 말할게 같은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대화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결국 마음이 앞선다는 가르침은 자책을 위한 말이 아니라 삶을 안정적으로 옮기는 조절의 출발점입니다.
호흡 이야기를 하면 그걸로 뭐가 달라지냐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힘든 날은 숨을 느긋하게 쉬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건 사건 그 자체보다 머릿속에서 혼자 굴러가는 생각의 속도일 때가 많습니다. 잠이 깨면 왜 또 깼지로 시작해서 내일 망치면 어떡하지까지 달려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걸리면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결론까지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그 속도를 못 늦추면 마음은 계속 달아오르고 몸은 긴장하고 결국 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으로 마음을 잡으려 합니다. 이유를 찾아야 한다.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엔 막아야 한다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생각을 붙잡으면 생각은 더 큰 생각을 낳고 몸은 더 굳고 잠은 더 멀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손잡이입니다. 호흡은 마음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하는 손잡이입니다. 늘 현재에 있고 몸에 붙어 있고 돈이 들지 않고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고요해지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복귀하기 위한 기술로 써야 합니다. 요령은 단 하나입니다. 호흡을 바꾸지 말고 확인만 하는 겁니다. 길게 쉬려고 애쓰는 순간 잘해야 한다는 긴장이 들어와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방식은 단순합니다. 들숨이 들어오는 걸 느끼고 날숨이 나가는 걸 느끼고 마음으로 짧게 들숨, 날숨만 붙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이라고 표시만 합니다. 표시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공입니다. 생각이 안 올라오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은 평정을 강요하는 방법이 아니라 흔들렸을 때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린 뒤에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입니다. 특히 밤에 불면이 올 때는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잠들어야 한다로 목표를 잡으면 실패 확률이 올라갑니다. 왜 아직도 안 오지라는 생각이 더 붙기 때문입니다. 대신 잠이 안 와도 괜찮다. 다만 마음을 흩뜨리지 않겠다로 목적을 바꾸면 호흡이 작동합니다. 숨을 확인하고 몸이 긴 곳을 느슨하게 풀고 생각이 오면 표시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딱 3분만 해도 마음의 속도가 내려가고 내려간 속도가 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올려줍니다. 호흡은 즉효약이 아니라 기초 체력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 몸을 바닥으로 삼아 다시 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위험한 상태는 몰입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곧 나 전체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말은 거칠어지고 표정은 굳고 몸은 긴장하고 결국 하루의 흐름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이때 문제는 감정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감정과 생각에 너무 깊이 붙잡혀 자동으로 끌려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붙잡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 출구가 바로 관찰 모드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보통 두 가지로 흐릅니다. 하나는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참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로 말이 나가고 후회가 뒤따릅니다. 다른 하나는 억누르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계속 끓고 나중에 더 큰 피로로 남습니다. 둘 다 비용이 큽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이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잠이 깨고 혈압이 오르고 몸이 뻣뻣해지고 하루 종일 기력이 빠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밀어붙이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방식입니다. 사념처라는 가르침은 바로 그 전환을 연습하는 길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수행이지만 실전 언어로 바꾸면 딱 한 문장입니다. 몰입 모드에서 관찰 모드로 전환하는 것. 사념처를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몸을 봅니다.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턱이 굳었는지, 배가 뻣뻣한지 확인합니다. 몸은 마음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몸을 보면 지금 상태가 빠르게 잡힙니다. 둘째, 느낌을 봅니다. 지금 불쾌한지, 중립인지,
아주 잠깐이라도 편안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마음을 봅니다. 불안인지,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한 발 물러납니다. 감정이 나에서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넷째, 패턴을 봅니다. 내가 지금 결론을 급하게 내리고 있네. 내가 지금 최악을 가정하고 있네. 내가 지금 상대를 단정하고 있네 같은 작동 방식이 보이면 그 순간부터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누름이 아닙니다. 억누르면 더 커집니다. 관찰은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되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일상 장면 하나로 붙여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누가 새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 순간 몸이 먼저 뜨거워지고 목소리가 올라오려 합니다. 몰입 모드라면 바로 공격이 나갑니다. 그런데 관찰 모드로 전환하면 지금 몸이 뜨거워졌네. 지금 불쾌하네. 지금 분노가 올라왔네. 지금 마음은 상대를 단정하고 공격하려 하네가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 순간 선택지가 생깁니다. 말할지, 자리를 옮길지, 짧게 기준만 말하고 끝낼지, 혹은 그냥 지나갈지. 관찰이 삶을 바꾸는 이유는 감정을 없애서가 아니라 감정에 자동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이 멈추면 내 삶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이 파트의 목적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자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라도 관찰 모드로 전환하는 길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관찰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몸 느낌 마음 패턴을 차례로 확인하는 몇 초가 말의 결말을 바꾸고 관계의 상처를 줄이고 무엇보다 내 몸의 소모를 줄입니다. 결국 시니어에게 마음 다스리기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루를 덜 무너뜨리는 기술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관찰 모드가 익숙해졌을 때 습관처럼 올라오는 단정과 최악 가정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원치 않는 생각이 반복될 때 사람은 쉽게 마음이 지칩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나 조용한 시간에 갑자기 같은 장면이 되풀이되면 왜 또 이 생각이야라는 답답함이 올라옵니다. 그때 가장 흔한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을 설득하려고 덤비는 겁니다. 괜찮아. 아닐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에서는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다른 하나는 억지로 밀어내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자를 반복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져서 마음은 더 끈끈하게 붙잡힙니다. 생각과 싸우는 순간 생각은 더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실용적인 이유는 생각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술로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은 이겨야 하는 상대가 아니라 흐름이고 습관이고 자동 반응입니다. 그러니 접근을 바꿔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의 연료를 끊어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은 대체입니다. 생각 내용으로 들어가지 말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호흡의 움직임,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감각, 손의 온도처럼 현재의 감각으로 옮기면 생각은 연료를 잃습니다. 동시에 불리함을 계산합니다. 따져야 한다. 증명해야 한다. 내가 옳다 같은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걸 따라가면 오늘 하루가 편해지는지, 관계가 좋아지는지, 문제가 실제로 풀리는지 마음속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대부분은 손해입니다. 손해가 보이면 생각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은 관심 끊기입니다. 생각이 오면 왔네라고만 하고 분석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지라고 파고드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생산됩니다. 대신 생각이라고만 표시하고 다시 몸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을 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복 생각은 정신력 부족이 아니라 생활 조건에서 불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 잠 부족, 공복, 과한 카페인, 뉴스 과다, 특정 사람과의 반복 갈등이 불쏘시개가 됩니다. 원인을 줄이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결국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가 약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라고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두 번째 화살이 됩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건 정상이고 다루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기술을 갖추면 마음이 완벽히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 소모가 줄어드는 만큼 하루가 덜 무겁고 삶은 더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분노는 없애야 하는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쉽게 나오고 그 말이 쉽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핵심은 화내지 말자가 아니라 분노가 올라왔을 때 말이 튀어나오는 타이밍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타이밍이 바뀌면 같은 내용도 덜 다치고 관계가 덜 깨집니다. 우리가 분노로 가장 크게 손해보는 순간은 올라온 감정 그대로 말이 나갈 때입니다. 분노가 올라온 상태에서 말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공격성이 올라가며 상대는 바로 방어합니다. 그러면 대개 결말은 관계 손상입니다. 관계가 손상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다시 분노를 키웁니다. 이 고리가 반복되면 분노는 점점 더 자주, 더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표는 분노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고리가 시작되는 지점을 늦추는 것입니다. 말의 출발을 늦추면 고리가 약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로 바꾸면 실전은 단순합니다. 10초만 확보하면 됩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입이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딱 한 번 멈춥니다. 숨을 2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목적을 묻습니다. 내 목적은 해결인가? 승리인가? 승리를 목표로 하면 말이 길어지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섞이며 과거까지 끌고 오게 됩니다. 반대로 해결을 목표로 하면 말이 짧아지고 확인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문장을 바꿉니다. 너는 왜 그래 대신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만나로 맨날 그러잖아. 대신 이번에 내가 불편했던 지점은 이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여도 결말을 크게 바꿉니다. 상대의 방어가 줄고 대화가 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분노는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의 상태와 연결됩니다. 피곤한 날, 잠이 부족한 날, 통증이 심한 날은 분노의 임계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분노가 잦아질수록 해야 할 일은 내가 왜 이래로 자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힘든가를 확인하는 쪽입니다. 분노를 성격으로 단정하면 길이 끊기지만 상태로 보면 조절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분노는 정당성으로 포장되기 쉬워서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옳은 말도 옳은 타이밍에 나오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결국 이 파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감정을 도덕으로 심판하지 말고 실패 확률을 줄이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10초를 확보하고 문장을 바꾸고 오늘 한 번이라도 관계를 덜 깨뜨리면 그게 실제 승리입니다. 분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분노가 삶을 망가뜨리는 힘이 줄어드는 것,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는 기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까지 끌고 가면서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건강, 가족, 돈, 사회 변화처럼 크고 무거운 주제들이 불안을 자주 건드립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스린다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로 덮는 일이 아니라 불안이 굴러가는 범위를 정확히 잘라내는 일입니다. 범위가 잘려야 마음이 숨을 쉽니다.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확인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영역을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나중에 병원비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면 같은 생각은 지금 당장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해결이 안 되는 걸 해결하려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돌립니다. 그 결과 불안은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지고 몸은 긴장하고 잠은 더 멀어집니다. 결국 불안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를 소모시키는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필요한 건 불안의 선악 판단이 아니라 영역을 나누는 기술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언어로 바꾸면 실전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확인 가능한가? 지금 통제 가능한가? 먼저 확인 가능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건강이 걱정이라면 지금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가? 병원 예약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체크하고 예약하고
약을 챙기고 생활을 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생산적인 불안입니다. 불안이 나를 움직여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확인도 행동도 못하는 영역을 계속 굴릴 때입니다. 이 영역은 중지가 아니라 보류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판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룬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붙잡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불안을 없애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내 하루를 잡아먹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시니어 불안의 큰 축 중 하나는 불면입니다. 잠이 깨면 생각이 더 커지고 생각이 커지면 더 잠이 깨는 고리가 생깁니다. 이때 자야 한다를 목표로 세우면 실패 확률이 올라갑니다. 잠을 강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목표를 마음을 흩뜨리지 않는다로 바꾸면 성공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잠이 안 와도 괜찮다는 태도는 포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잠을 강제로 만들 수는 없어도 마음의 폭주를 줄이면 잠이 다시 올 확률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호흡 확인을 3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확인하고 생각이 오면 생각이라고 표시하고 다시 호흡으로 복귀합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불안이 커지는 길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불안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다루는 대상입니다. 확인 가능한 것은 확인하고, 통제 가능한 것은 행동하고, 통제 불가능한 것은 보류합니다. 이 세 가지만 분명해져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현재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미래가 완전히 안전해지는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지키는 기술을 갖추는 것, 그게 마음 다스림의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후회와 자책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과거가 길어질수록 떠오르는 장면도 많아지고 그때 그렇게만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습관처럼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후회가 많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체로 후회가 많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후회 자체가 아니라 후회가 자책으로 굳어져서 현재의 삶을 깎아먹는 방식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이 자책이 잠을 흔들고 몸을 굳게 하고 관계까지 위축시키면서 삶의 크기를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후회가 반복될 때 사람은 보통 과거를 되돌리려는 마음으로 그 장면에 몰입합니다. 왜 그랬지를 수십 번 되풀이하고 결국 결론은 나는 원래 그래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 결론이 위험합니다. 후회는 원래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감정인데 그 에너지가 오늘로 이어지지 못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과거 사건은 이미 끝난 일인데 마음이 그 사건을 현재의 재판처럼 계속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쉬지 못하고 후회는 더 날카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후회에도 두 화살을 적용합니다. 과거 사건 자체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나는 망쳤어.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같은 결론이 붙는 순간 후회는 자책으로 변합니다. 자책은 후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 그러니 목표는 후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화살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현실적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정보로 한 것이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조건의 인정입니다. 당시의 체력, 지식, 환경, 관계의 분위기, 내가 가진 자료 안에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 한 문장이 붙으면 과거가 죄에서 상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를 바꾸겠다. 기준이 없으면 후회는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기준이 생기면 후회는 훈련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게 후회라면 오늘부터는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고 10초 쉬는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건강관리를 못했던 게 후회라면 오늘부터는 저녁 먹고 10분 걷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돈 문제로 후회가 남는다면
오늘부터는 지출을 하루 한 번만 확인하고 메모 한 줄 남기는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작아 보여도 딱 하나의 기준이 생기면 후회는 방향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내 과거가 나를 때리는 몽둥이가 아니라 내 오늘을 조금 바꾸는 표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아직도 후회하네, 나는 아직도 화가 나네 같은 자책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건 마음 공부가 실패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화살이 올라온 겁니다. 마음 공부의 목적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돌아오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후회가 올라오면 실패가 아닙니다. 올라오면 구조를 분리하고 기준 한 가지를 확인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후회는 점점 덜 날카로워지고 대신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조용한 안내판이 됩니다. 자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먼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인가, 좋게만 생각하라는 건가처럼 들리면 특히 가족 갈등을 오래 겪은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상처는 실제였고 말은 실제로 아팠고 관계는 이미 많이 흔들렸는데 그걸 덮어두고 착하게만 굴라는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자해는 상대를 위한 미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독이 오래 남지 않게 하는 관계 수습 기술입니다. 상대를 살리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지키는 방법입니다. 원망을 오래 품으면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상대가 먼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잠이 깨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말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 깨지고, 깨진 관계가 다시 원망을 키웁니다. 결국 원망은 상대에게 벌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매일 비용을 내는 구조가 됩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이 비용이 더 치명적입니다. 회복이 느리고, 스트레스가 몸으로 바로 내려오며, 하루 컨디션이 삶 전체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해를 도덕으로 들고 오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덜 깨뜨리는 기술로 들고 오면 자해는 현실적인 무기가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실전 포인트는 순서입니다. 자해는 상대부터가 아니라 나부터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둡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이게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말입니다. 내가 평안해야 말을 덜 망치고 말을 덜 망쳐야 관계가 덜 깨집니다. 관계를 바로잡는 시작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반응의 안정입니다. 그 다음은 가족으로 넓힙니다.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욕심을 버리고 범위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같은 큰 목표를 잡으면 오히려 거짓말이 되어 반발이 커집니다. 대신 실전 문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을 망치지 않기를. 이건 상대를 축복한다기보다 내 삶의 경계를 세우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지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자해의 현실 버전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줄이면 자해는 갑자기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해를 하면서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평안해진다는 전제는 불안을 키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내 평온을 맡기는 순간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반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내 반응입니다. 내 반응을 조절하면 관계가 완벽히 좋아지지 않아도 최소한 덜 깨집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완벽한 관계보다 덜 깨지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부드러움은 굴복이 아니라 손상을 줄이는 방식이고 손상을 줄이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목표는 큽니다만 방법은 작게 둡니다. 매일 1분이면 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내 마음이 독을 오래 품지 않기를. 이 문장을 반복하면 마음의 온도가 조금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말이 덜 거칠어지고 말이 덜 거칠어지면 갈등이 줄고 갈등이 줄면 다시 마음이 편해지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자해는 관계를 미화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덜 소모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쌓일수록 관계는 완벽해지지 않아도 덜 다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에서 가장 위험한 건 맹신입니다. 어떤 말이 그럴듯해도 내 삶에서 해로우면 내려놓아야 하고, 반대로 아주 단순해 보여도 내 삶에 이로우면 붙잡아야 합니다. 이 태도가 마음 다스림을 종교가 아니라 생활 기술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흔들릴 때 실제로 내 몸과 하루를 지켜주는 고정 장치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는 방향으로만 가느냐, 아니면 돌아오는 길이 있느냐가 삶의 질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의 주제는 검증과 루틴입니다. 우리는 보통 깨달음을 기대하지만 실제 변화는 대부분 반복에서 생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일이 생기는 순간 옛 습관이 더 빨리 튀어나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말이 먼저 나가고, 불안이 올라오면 미래를 굴리고, 후회가 올라오면 자책이 붙습니다. 이 자동 반응이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이기려면 더 큰 결심이 아니라 더 짧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특히 길게 하는 훈련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자주 합니다. 이 짧은 반복을 하루에 박아두면 마음이 폭주할 때 잡을 손잡이가 생깁니다. 루틴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오래 갑니다. 아침에 눈 뜨고 1분 호흡 확인으로 시작합니다. 숨을 바꾸려 하지 않고 들숨과 날숨을 확인만 합니다. 점심 전에 30초만 관찰 모드로 전환합니다. 어깨, 턱, 배의 긴장을 확인하고 지금 마음을 한 단어로 붙입니다. 저녁에는 2분만 두 화살 정리를 합니다. 오늘 나를 건드린 사건을 사실로 한 줄, 그 뒤에 붙인 말을 해석으로 한 줄 적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30초 차의 문장을 둡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내 마음이 독을 오래 품지 않기를. 이렇게 해도 하루 4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4분이 마음의 폭주를 막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큰 결심은 자주 사라지지만 작은 루틴은 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증 기준을 세웁니다. 마음 다스림은 기분이 좋아지는지로 평가하면 흔들립니다. 대신 결과로 봅니다. 오늘 화를 덜 키웠나? 같은 사건인데 2차 고통이 줄었나? 말다툼 후회가 줄었나? 잠들기 전 생각 폭주가 줄었나? 이런 질문이 기준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점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폭주를 줄였다면 그날은 훈련이 된 겁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루틴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책하면 또 두 번째 화살이 됩니다. 루틴을 못한 날은 내가 못났다가 아니라 오늘 환경이 거셌다로 정리하고 다음 날로 넘기면 됩니다. 마음 다스림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의 문제입니다. 결국 결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돌아오는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생활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몸이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리면 삶은 유지되고, 관계가 흔들려도 말이 덜 망가지면 회복할 여지가 남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검증과 반복의 힘으로 마음을 생활에 붙여두는 것. 그게 마지막 파트가 남기는 실제 목적입니다.